자, 제3장 실무를 위한 필수 지식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3장에서는요, 여러분들이 감정평가 실무를 공부하기 위해서 반드시 아셔야 되는 국계법 관련 내용과 그리고 건축법 관련 내용 그리고 우리 감정평가에서 많이 쓰이는 여러 가지 개념과 용어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제1절과 제2절 국계법과 건축법 내용은 여러분들이 수강하시는 월 구독반이나 또는 연간 종합반 안에 1차 감감법 기본 강의가 정규 강의가 포함되어 있어요. 따라서 저는 여기서는 최소한의 내용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 거고 여기에 대한 조금 더 자세한 설명을 원하시는 분들은 1차 감감법 해당 기본 강의 내용을 수강해 주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1차 기본 강의를 통해서 제대로 된 내용 공부하시고 여기 본 강의에서는 이런 게 있구나 정도 용어와 개념 정도만 알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제1절 국계법 내용을 보도록 할게요. 자, 국계법에서는요, 여러분들이 크게 두 가지 내용을 아실 필요가 있는데 첫 번째가 바로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이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가 바로 도시계획 시설이라는 것인데 도시계획 시설은 저 뒤에 가서 이따가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자, 먼저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이 무엇인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쉽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우리가 부동산 전문가가 아니라 그냥 일반인이라고 해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쉬운 얘기인데 자, 무슨 얘기인고 하니 자, 이렇게 국토가 있습니다. 이렇게 국토가 있는데 자, 국토에다가 이렇게 집을 지었어요. 자, 사람들이 집을 지어 삽니다. 그런데 이 집 바로 옆에 공장이 지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자, 이 옆에 이렇게 굴뚝이 끼셔서 매연이 막 뽀뽀뽀 나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옆에 있는 집에 매연, 폐수, 소음, 진동 등이 피해가 오지 않을까요? 자, 집 바로 옆에 공장이 지어진다. 이런 상황이라면 사람들이 쾌적하게 살 수가 없을 겁니다. 자, 우리 그래서 국토가 있었을 때 토지 이용을 할 때, 야, 너희들 그냥 짓고 싶은 거 아무렇게나 막 지어. 그냥 너희들 하고 싶은 대로 집 짓고 살아. 라고 하면은 막 엉망이 될 거예요. 그렇겠죠? 막 유치원 옆에 막 공장이 있고 난리가 아닐 겁니다. 초등학교 앞에 막 유흥업소가 있고 막 난리가 아닐 겁니다. 그래서 나라에서는요, 토지 이용을 계획적으로 유도하기 위해서 토지 이용 계획이라는 걸 세우죠. 자, 여기는 집 짓는 땅이야. 여기는 집 짓는 땅이야. 공장은 집과 멀리, 여기다가 공장은 여기다가 지어. 그리고 집 주변에는 녹지가 있으면 좋으니까 여기는 이렇게 녹지 공간이야. 이런 식으로 국토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 토지는 뭘 지을 수 있는 토지고 이 토지는 뭘 지으면 안 되는 토지고 이 토지는 이러한 용도에 이용될 토지고 이런 식으로 해서 효율적인 국토 이용을 위해서 각 토지마다 이 토지는 어떻게 이용할 수 있다 없다를 정해놓은 토지 이용 규제를 한단 말입니다. 거기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 바로 용도 지역인 거예요. 가장 중요한 내용이 바로 용도 지역이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용도 지구나 용도 구역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자,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때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용도 지역은 어떤 토지의 운명이에요. 어떤 토지의 운명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용도 지역은 어떤 토지의 운명이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의 운명도 있죠. 너는 이거가 뭐 될 사람이야. 너는 대통령이 될 사람이야. 너는 장군이 될 사람이야. 너는 선생님이 될 사람이야. 어떤 사람의 운명이 있다고 합시다. 자, 그래서 운명이라고 하는 거는요, 그 사람의 전체 인생을 가장 결정적으로 좌우하겠죠. 그런데 사람이 살다 보면 중간중간에 운세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운이 좋은 날도 있고 운이 안 좋은 날도 있습니다. 그죠? 만약에 운명이 대통령이 될 운명이에요. 그러면 결국 엄청 잘 된다는 얘기죠. 하지만 이런 사람도 살다 보면 중간중간에 운이 좋은 날도 있고 운이 안 좋은 날도 있어. 우리 요거를 운세라고 합시다. 운세.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일단 중요하게 용도 지역과 용도 지구부터 일단 이해해 주시면 돼요. 자, 용도 지역은 어떤 토지가 어떻게 이용될 수 있는지, 이 토지 위에는 뭐를 지을 수 있고 뭐를 지을 수 없는지를 1차적으로 가장 중요하게 결정하는 거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런데 그 토지에 세부적으로 조금 더 세밀하게 토지 이용 계획을 세우는 것이 바로 용도 지구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요거를 이제 이해시켜 드리기 위해서 제가 그림을 하나 준비했어요. 자, 어떤 나라의 국토가 이렇게 생겼다라고 해보겠습니다. 한 나라의 전체 국토를 이렇게 제가 개념적으로 도식화한 거예요. 자, 그랬을 때 먼저 사람들이 집도 짓고
짓고 가게도 짓고 상가도 짓고 공장도 짓고 살아야 하는 공간이 필요하겠죠. 우리 이러한 주상공으로 사용되는 토지를 도시라고 해요. 도시. 도시는 주상공이다라고 해서 도시지역이 있습니다. 도시지역 안에는 주상공이 있는데 자, 주상공만 있으면 너무 숨막히죠. 좀 녹지 공간도 필요하죠. 그래서 도시지역이라고 해도 도시지역 안에 사람들이 건강을 챙기고 숨 쉴 수 있는 녹지 공간이 필요해서 도시지역 안에도 녹지지역이라는 것이 있어요. 우리 그래서 도시지역 안에는 주상공인데 주상공 플러스 녹지지역까지 있다. 우리 그래서 도시지역 안에는 세부 용도지역으로서 주상공록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주상공록은 합쳐서 도시지역이라고 하고 반대로 도시지역은 주상공록으로 세분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 시골 내려가면요. 농사 짓는 곳들이 있죠. 뭐 쌀도 재배하고 뭐 양파도 키우고 당근도 키우고 하겠죠. 그런 식으로 농사 짓는 곳이 있어요. 우리 거기를 농림지역이라고 합니다. 농사 짓는 곳이에요. 자, 자연환경보전지역은요. 우리가 고속도로 타면서 운전하면요. 좌우에 산들이 막 있죠. 야산들이 막 있습니다. 뭐 이렇게 막 설악산도 있고 뭐 무슨 산도 있고 막 산들이 있어요. 우리 거기를 자연환경보전지역이라고 합니다. 뭐 설악산 국립공원 이런 것 고르시면 될 거예요. 자, 우리 그래서 한 국토를 크게 토지를 나누면 여기는 도시로 이용할 지역이야. 도시로 이용할 토지야 라고 한다면 그 토지의 용도지역은 일단 대분류는 도시지역이고 도시지역 내에서 기본적으로 집 짓고 사는 토지야 라고 정하면 주거지역. 상가를 짓고 상가를 지을 수 있는 토지야 라고 정하면 상업지역. 여기는 공장 짓는 토지야. 공업지역. 그리고 얘는 녹지 공간이야. 녹지지역. 이렇게 도시지역으로 토지 이용 계획을 정하는 거고요. 여기는 농사 짓는 곳이야. 여기는 자연환경 그대로 보존하는 곳이야. 이렇게 기본적으로 용도지역을 정합니다. 자, 이렇게 기본적으로 용도지역은 도시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토지에 가장 기본적으로 그 토지가 어떠한 용도에 이용될 수 있고 어떠한 용도에 이용될 수 없는지가 일단 1차적으로 결정이 돼요. 자, 이러한 용도지역은 중복해서 결정되지 않습니다. 한 토지에는 하나의 용도지역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토지 위에는 하나의 용도지역만 있다라는 거. 자, 그래서 일단 세 가지 용도지역이 있는데 우리 인생 살다 보면요. 좀 애매한 경우가 있어요. 애매한 경우가 뭐냐면 예를 들어서 농림지역인데 얘는 농림지역에 가까워. 농림지역에 가깝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주변 토지 이용 상황과의 관계를 고려해 보니까 그렇다고 또 농림지역으로 지정하기도 좀 애매해. 그런 지역이 있어요. 농림지역에 가까운데 그렇다고 해서 농림지역으로 지정하기에 좀 곤란하거나 애매한 지역들이 있어. 우리 그런 곳은요. 생산관리지역이라고 지정을 해요. 여기 생산자는요. 농업생산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그래서 생산관리지역은 농림지역에 가까운데 우리 여기 표 보시면요. 교재 24페이지 보겠습니다. 자, 농림지역 보시면요. 자, 도시지역에 속하지 아니한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또는 산지관리법에 의한 보전산지 등을 농림지역이라고 하죠. 자, 다음 페이지 넘겨보시면요. 용도지역 표 나와 있어요. 이 표 같이 보면서 보겠습니다. 여기서 생산관리지역 보시면요. 농업, 임업, 어업 생산 등을 위하여 관리가 필요하나? 관리가 필요해. 그래서 관리지역이야. 관리가 필요한데 주변의 용도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농림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가 곤란하대요. 그래서 자, 농림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가 곤란하기 때문에 하지만 관리는 해야 된대. 그래서 애매해서 중간적으로 지정한 용도지역이 바로 생산관리지역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쉽게 얘기하면 원래는 농림지역 성격에 가까운 거예요. 왜? 농업, 임업, 어업 생산 등을 위해서 쓰는 토지니까. 하지만 농림지역으로 지정하기가 곤란하대. 그래서 애매하게 생산관리지역 지정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자연환경보전지역이 있는데 마찬가지예요. 자, 밑에 보시면요. 자, 보전관리지역 나와 있죠. 자연환경보호, 산림보호, 수질오염 방지, 녹지공간 확보, 생태계 보존 등을 위해서 보전이 필요하대. 보전이 필요해서 보전이야. 보전관리지역 보전. 자, 그래서 보전이 필요한데 주변의 용도지역 등과의 관계를 고려할 때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가 곤란하대. 우리 역시 이렇게 애매한 지역을 보전관리지역으로 묶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마찬가지예요. 계획관리지역이 있는데 도시지역으로의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이에요. 자, 현재는 도시가 아니야. 하지만 곧 도시지역으로의 편입이 예상된대. 도시지역으로의 편입이 예상되고
또는 자연 환경을 고려하여 제한적인 이용 개발을 하려는 지역으로서 계획적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이래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여기 계획관리 지역은 도시 지역인 건 아니야. 하지만 향후 가까운 시일 내에 도시 지역이 될 가능성이 높대. 따라서 체계적으로 미리 관리할 필요가 있대. 우리 이러한 지역을 계획관리 지역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 그래서 기본적으로 원래 오리지널하게 용도 지역은 도시 지역, 농림 지역, 자연환경 보전 지역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농림 지역으로 지정하기 애매한 거 생산관리 지역, 자연환경 보전 지역으로 지정하기 애매한 거 보전관리 지역, 도시 지역으로 지정하기 애매한 거 계획관리 지역으로 지정하여 그러면 얘도 관리죠. 그래서 이 세 개를 묶어서 우리가 관리지역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용도지역은 결국 총 몇 가지가 있다? 크게 대분류는 네 가지가 있다 이 얘기예요. 이렇게 해서 용도지역은 크게 대분류로 네 가지가 있다. 우리 그래서 이 표를 보시면은 도관, 농자 나와 있죠. 우리 그래서 용도지역을 얘기할 때 가장 큰 스케일로 얘기를 하면 도관, 농자 네 가지가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원리로 해서 일단 기본적으로 토지의 1차적인 운명이 결정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이렇게 제가 작은 칠판 화면 위에 이렇게 적어 놓으니까 굉장히 이렇게 하면 얘 토지에 대한 이용 규제가 끝났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사실 국토라고 하는 건 굉장히 넓어요. 그죠? 굉장히 넓고 그 위에 지어지는 건물의 용도 또한 굉장히 다양합니다. 우리가 주택이라고 하는 것만 해도 단독주택이 있죠. 다중주택이 있죠.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공간, 기숙사 이렇게 주택만 해도 종류가 다양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위에 지어지는 건물들도 굉장히 종류가 다양하기 때문에 이것만 갖고는 충분하지가 않아. 그래서 용도 지역이 한 번 더 세분화해서 들어갑니다. 자, 표를 보시면은 전용 주거 지역, 일반 주거 지역, 준주거 지역, 중심 상업 지역 이런 식으로 해서 각각의 용도 지역이 더 세분화해서 들어갑니다. 요건 조금만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자, 일단 이렇게 해서 용도 지역이 무엇인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용도 지역은 기본적으로 어떤 국토에 대해서 그 토지가 어떠한 용도에 이용될 수 있고 어떠한 용도엔 이용될 수 없는지에 대해서 1차적으로 운명적으로 결정되는 거다. 그리고 도관 농자가 있고 도시지역 안에는 주상공록 네 가지가 포함되어 있고 관리지역 안에는 계획관리, 생산관리, 보전관리 세 가지가 들어가 있다라는 것까지 말씀드렸어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용도지역이고 이제 우리 용도지구까지 개념으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자, 우리가 사람 살다 보니까 여기에 남대문과 같은 이렇게 문화재가 있다고 해볼게요. 자, 남대문 제가 한번 그려볼까요? 이렇게. 자, 이게 남대문이다! 라고 칩시다. 자, 우리 지붕까지 이렇게 표현할까요? 세밀하게. 자, 남대문이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 주거지역인데 그냥 제가 하나의 예시한 거예요. 자, 남대문과 같은 문화재가 있다라고 하면은 그 남대문 바로 옆에 고층 건물들이 막 지어지는 것이 올바를까요? 아니면 그 문화재를 보호하고 문화재 주변의 경관을 보호하기 위해서 건물의 층수를 제한하는 게 더 올바를까요? 바로 후자겠죠. 문화재가 있으면 그 문화재가 파묻히지 않도록 그 주변 건물들의 고도, 높이를 제한하는 것이 합리적일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특별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서 고도지구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설정할 수가 있어요. 이해하시겠죠?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여기는 집을 짓는 땅이고 여기는 기본적으로 상가를 짓는 땅인데 하지만 문화재가 중간에 콕콕콕콕 바뀌어 있다 보니까 이 문화재 주변으로 일정 구역, 일정 범위 내에서는 건물의 층수, 높이를 제한하자라고 할 수 있겠죠? 바로 그러한 목적으로 고도지구라고 하는 것이 지정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 용도지역은 토지의 이용을 크게 규제하는 거고 부분적으로 세밀하게 규제하는 목적이 바로 용도지구구나 라고 하는 걸 아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한 가지만 더 예를 들어 봅시다. 자,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이 남대문 옆에 남대문 시장이 있다고 할게요. 여러분 남대문 시장 같은 데 가보시면은 한번 불이 나면 어떨까요? 불이 잘 붙고 화재 피해가 확 번지고 커질 수 있는 위험이 있는 지역일까요? 아니면 불이 나도 별 상관이 없는 지역일까요? 이렇게 시장이 있거나 상가 건물이 밀집한 지역에서는 한번 불이 나면 그 불이 옆 건물로 옮겨 붙기가 쉽고 화재 피해가 매우 크게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자, 우리 그러한 지역에 대해서는요, 방화지구라고 해서 또 지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방화지구는 시장이라든가 상가 건물이 밀집한 지역에 대해서 여기는 불 나면 큰일 나
지구다라고 해서 방화지구로 지정을 하면 요 지역 내에서는 건물을 지을 때 난연제를 써서 건물을 지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불이 잘 붙지 않는 건물을 지어야 돼요. 그래서 불이 나도 불이 잘 붙지 않거나 옆 건물로 불을 잘 옮겨 붙지 않거나 아니면 화재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화재와 관련된 규제가 들어가게 돼요. 여기에 건물을 지을 때는 소재를 뭐를 써라, 건물의 구조를 어떤 구조를 해야 된다, 뭐 이런 건 안 된다, 뭐 불에 잘 타는 소재 안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서 규제를 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토지에 대해서 세밀하게 토지 이용을 규제하는 것이 바로 용도지구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제가 용도지역과 용도지구를 다 말씀드렸어요. 자, 용도지역과 용도지구를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면 옷으로 이해하시면 돼. 옷으로. 아까 제가 운명과 운세로도 말씀을 드렸지만 옷으로도 이해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양복점에 가서 뭐 자켓을 맞춘다라고 한번 해봅시다. 자, 우리가 자켓을 맞출 때 기본적인 사이즈가 있어요. 뭐 100이라든가 105라든가 95라든가 기본 사이즈가 있겠죠. 또는 뭐 M 사이즈가 있고 L 사이즈가 있고 뭐 X 라지가 있고 그러겠죠. 또 뭐가 있어요. 여성분들은 뭐 통통 55 사이즈도 있고 막 그렇잖아요. 그랬을 때 내가 100을 입는다라고 해볼게요. 자, 이렇게 자켓을 사서 이렇게 해서 자, 100짜리 자켓을 이제 샀어요. 그런데 사람 체형이라는 게 다 특징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이 흉곽이라고 하죠. 몸통이 이렇게 큰 사람들이 있어. 흉곽이 큰 사람들이 있어. 그럼 그런 사람들은 일반 자켓을 입으면 가슴이 답답할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수선을 해서 조금 더 가슴에 품을 키워줘야 돼요. 그죠? 품을 조금 더 이렇게 키워줘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 삼성가가 좀 이 흉곽이 커요. 그래서 신세계 정용진 부회장, 이제 회장님이시죠? 승진했으니까. 정용진 회장님이 보면은 이렇게 흉곽이 큽니다. 그게 그쪽 집안 체형이 그렇대. 이 가슴통이 커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가슴을 좀 키워줘야 돼요. 그리고 박진영 씨 같은 경우에는요, JYP 박진영은 팔이 길대요. 그럼 그런 사람은 팔이 기니까 팔을 좀 더 이렇게 길게 이렇게 수선해줘야 돼요. 팔을 더 길게 이렇게 맞춰줘야 됩니다. 우리 그래서 기본적인 너 옷 사이즈 얼마야? 나 100 입어. 라고 얘기할 때 바로 이 100이 뭐예요? 용도지역이야. 바로 이게 용도지역인 거예요. 그런데 사람마다 체형이 다 다르니까 세밀하게 옷을 피팅해 줘야겠죠. 또는 수선을 해줘야겠죠. 우리 그래서 이렇게 흉곽을 넓히고 소매를 길게 하고 하는 것을 우리 이것을 용도지구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 아시겠죠? 자, 그런데 그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 용도지역을 표시할 때는 용도지역이 어때요? 중복되지 않죠. 겹치지 않죠. 용도지역은 겹치지 않습니다. 중복되지 않아. 그래서 우리 이것을 중복되지 아니하게 지정한다라고 해요. 그래서 용도지역은 중복되지 아니해. 아시겠죠? 자, 그런데 용도지구는 중복되는 부분이 이렇게 있네요. 네, 용도지구는 중복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의 토지가 여러 개의 용도지구에 중복해서 지정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런 특징이 있다는 거.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용도지역과 용도지구가 무엇인지 기본적인 개념 설명 드린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남은 게 뭐죠? 용도구역이야. 자, 제가 지금까지 용도지역과 용도지구는 같이 설명드리면서 용도구역은 왜 별도로 말씀드리냐면 얘는 약간 특공대 느낌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자, 우리가 자켓으로 비유를 한다면 우리가 이렇게 해서 이제 수선을 해 입어요. 그런데 내가 오늘 어떤 모임에 참석을 해. 그 모임에 참석할 때 그 모임에 참석하기 위해서는 특별히 그 모임에서 그 끼는 뭐 이렇게 배지 같은 게 있어라고 한다면 그날은 그 모임을 이렇게 배지를 이렇게 달고 갈 거 아니겠어요? 뭐 무슨 모임 이렇게 해갖고 그죠? 만약에 뭐 변호사라 한다면 법자 들어간 배지 이렇게 달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서 용도 구역은 약간 특별한 목적으로 이해하시면 돼. 특별한 목적. 그래서 뭐 이렇게 뭐 브로치라든가 뭐 로고라든가 마크 이런 것들을 옷에다 붙이는 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대표적으로 우리 실무와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용도 구역이 뭐냐? 바로 개발 제한 구역이에요. 개발 제한 구역. 자, 이렇게 서울시가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서울시가 지금도 굉장히 크죠. 원래 옛날에 서울시라고 하면요, 성북동 그 주변만 서울이었었어요. 예전에 한성이다, 조선시대 때 한성이다라고 하면은 성북동과 그 옛날에 그 궁궐터 있죠. 그 일대, 성북동 그 일대까지만 한성이었거든요. 한양이었죠. 그런데 점차 커지고 하면서 옛날엔 서울이 아니었던 창동이라든가 노원이라든가 이런 곳까지 계속해서 넓어지면서 서울이 점차
커진 거예요. 근데 이런 식으로 해서 서울이 언제까지 커지면 너무 커지기 때문에 도시가 너무나 팽창하기 때문에 이것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거죠. 우리 그래서 도시가 무질서하게 무제한적으로 확장하는 걸 막기 위해서 도시 외곽 지역에 이렇게 녹지를 설정해요. 여기는 개발할 수 없는 녹지야. 여기는 개발할 수가 없어. 바로 이게 그린벨트예요. 개발 제한 구역이라고 하죠. 개발 제한 구역을 영어로 그린벨트라고 하는데 우리는 보통 이니셜을 따서 GB라고 표현을 많이 해요. 앞으로 제가 GB라고 하면 그린벨트 개발 제한 구역이라고 딱 알아먹으셔야 돼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도시 외곽에 개발이 불가능한 녹지를 설정하는데 바로 이것을 그린벨트라고 한다. 이게 가장 대표적인 용도 구역이고 우리 실무에서도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용도 구역이다라고 해서 용도 구역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특별히 그중에서 개발 제한 구역만 말씀을 드릴게요. 자, 우리 그래서 대부분 이러한 개발 제한 구역은 도시 지역 내에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 팽창을 방지하기 위한 거니까 도시 지역 내에서 설정이 되는데 그중에서도 녹지 지역에 이렇게 개발 제한 구역이 이렇게 설정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도시 확산 방지라고 하는 특별한 목적을 수행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이 그림을 통해서 용도 지역, 용도 지구, 용도 구역 이 세 가지를 모두 살펴봤고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개념은 이해했으니까 세부적으로 조금 더 내용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용도 지역이라고 하는 것은요.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이런 것들을 제한함으로써 토지를 경제적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의 증진, 여러분 공공복리라는 말 앞으로 우리가 많이 쓸 건데 감정평가 시험 공부할 때 공공복리라는 말 참 많이 나오는데 이것은 사회 전체의 이익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자, 이것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서 서로 중복되지 아니하게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용도 지역이라고 한다. 선생님, 도시군 관리 계획이 뭔가요? 요거는 감감법 기본 강의 수강하셔야 제대로 아실 수가 있고 굉장히 1차에서 중요한 내용이고 이따가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 거예요. 어쨌거나 이러한 것으로서 지정하는 것을 용도 지역이라고 한다. 자, 그 안에는 도시 지역 있고 관리 지역 있고 농림 지역, 자연환경 보존 지역이 있는데 이러한 세밀한 텍스트 내용은 1차 감감법 시험 대비용으로 공부하시는 거고 실무에서는 제목만 아시면 되는 거예요. 실무에서는 도시 지역은 주상공록으로 이용하는 것, 관리 지역은 애매한 거 모아놓은 거, 그리고 농림 지역은 농사 짓는 곳, 자연환경 보존 지역은 설악산 이런 거 떠올리시면 돼요. 생태계 보호, 자연환경 보호 이런 거구나 라고 정리하시고요. 자, 용도 지역의 세분 들어갑니다. 자, 용도 지역의 세분 보시면요. 제가 좀 여러분들 이해를 위해서 사진 자료를 좀 준비했어요. 저는 가급적 여러분들이 감정평가 법인에서 근무해 보신 경험도 없으시고 평가업을 해보신 적은 없으시지만 책상 위에서도 모니터 화면 속에서라도 간접적으로 감정평가 경험을 체험하실 수 있도록 가급적이면 사진 자료를 이용해서 설명을 드립니다. 자, 주거지역 보시면요. 전용 주거지역 있고 일반 주거지역 있고 준주거지역이 있는데 요거는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전용 그리고 일반 그리고 준주거지역이 있는데 자, 전용으로 갈수록 주거지의 성격이 강해지는 거예요. 전용 지역으로 갈수록 주거지의 성격이 강해진다. 반대로 준주거로 올수록 상업 기능이 강해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상업 기능. 그래서 전용 지역으로 갈수록 작은 주택 위주로 모여 있고 준주거로 올수록 주택뿐만이 아니라 상가들도 많이 같이 한 동네에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전용 주거 지역에서 준주거로 갈수록 자, 이렇게 아래로 내려올수록 뭐가 또 커지냐면 용적률이 커져. 자, 용적률이 뭔지는 대충 다 아시죠? 아무리 감정평가사 시험 공부 안 하신 분들이라 해도 용적률 정도는 아실 거예요. 건물을 얼마나 크게 지을 수 있느냐, 요거를 용적률로 이해하시면 돼요. 자, 용적률이 점차 커집니다. 용적률. 그래서 준주거 지역으로 가면 갈수록 당연한 얘기지만 땅값이 비싸지는 거예요. 1제곱당. 여러분 1제곱 뭔지 아시죠? 1제곱은 가로 세로가 1m, 1m인 토지를 1제곱이라고 합니다. 1제곱당 토지 단가가 아래로 내려올수록 높아지는데 왜 그런 거죠? 첫 번째, 용적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토지를 더 고밀도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이고 두 번째가 뭐죠? 여러분 아무래도 집을 짓는 순수하게 집밖에 못 짓는 땅보다는 집 플러스 상가까지 지을 수 있는 토지가 더 비싼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내려올수록 점차 상업 기능이 강화되고 용적률이 높아지고 그래서 땅값도 커진다, 땅값도 높아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우리 그래서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사진이 바로 일종 전용 주거 지역이에요. 자, 우리 표 같이 보시면요. 일종 전용 주거 지역은요. 단독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 환경이라고 되어 있죠. 여긴 그래서 아주 조용한 동네야. 그래서 일종 전용 주거 지역을 가보면요. 정말 동네가 조용합니다. 이렇게 낮은 주택들, 뭐 1층, 2층 이런 단독주택들 이런 것들이 있고 그냥 조용하고 가끔씩 개소리만 들려요. 개가 멍멍 짖죠. 자, 이렇게 해서 조용한 그냥 집들만 있는 조용한 동네가 바로 일종이다 보시면 되고 다음에 제2종 전용 주거지역 보시면요. 이렇게 공동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 환경이라서 제2종에는 단독주택도 지을 수 있지만 이렇게 아파트도 지을 수 있다. 하지만 그렇게 크거나 높은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건 아니고 약간 낮은 아파트를 지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그 사실은 길거리 걸어가서는 여기가 전용 주거 지역인지 일반 주거 지역인지 사실 구분은 좀 힘들 수는 있어요. 다음에 내려가 보시면요. 제1종 일반 주거 지역 가시면요. 역시 저층 주택 중심입니다. 자, 그런데 전용 주거 지역은 양호한 주거 환경이라고 했죠. 우리 그래서 전용 주거 지역에는 주로 주택밖에는 지을 수가 없다. 그 상가는 크게 짓지는 못해요. 조금밖에 못 짓고. 근데 일반 주거 지역은 편리한 주거 환경이잖아요. 여러분, 편리하려면 뭐 다이소라든가 슈퍼라든가 식당 같은 것들이 가까이에 있어야 편리하게 살 수 있겠죠. 그래서 일반 주거 지역은 전용 주거 지역보다는 조금 더 상가를 지을 수 있는 폭이 넓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편리한 주거 환경은 다이소 떠올리시면 돼요. 자, 그러한 가게들이 가까이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자, 이렇게 해서 이거 뭐 사무실도 있고 집도 있고 하죠. 다음에 제 2종 보시면요, 아파트예요. 자, 2종은 중층 주택 중심입니다. 그래서 제 2종도 아파트를 지을 수 있지만 그렇게 엄청나게 높은 고층 아파트는 아니야. 중층 아파트 뭐 한 10몇 층 정도 그 정도 지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제 3종은요. 딱 봐요. 어때요? 아파트 엄청 높죠? 이렇게 엄청 높은 아파트를 지을 수가 있어서 아파트 층수가 중고층이죠. 중고층 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 환경 조성하기 위한 집이 바로 제3종입니다. 따라서 1종에서 3종으로 갈수록 아래로 내려올수록 땅값은 비싸진다 이 얘기예요. 상식인 거죠. 더 높은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땅일수록 당연히 더 비싸지는 겁니다. 자, 밑에 보시면 이제 준주거지역 나와요. 자, 준주거지역은 이거 인천 송도 예전에 제가 살던 아파트인데요. 자, 보시면요. 밑에 상가가 이렇게 잘 돼 있죠. 우리 이런 거를 주상복합 아파트라고 하는데, 자, 이렇게 주상복합 아파트는 아파트도 물론 높게 지을 수 있지만 밑에 상가도 엄청 많이 지을 수 있어. 왜 그런 거죠? 준주거지역은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 주거지역 플러스 상업지역.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의 중간 형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집을 지을 수 있는 토지이지만 상가도 상업지역만큼 많이 지을 수 있어. 그래서 준주거지역은 주거지역 플러스 상업지역이다. 한 다음에 나누기 2한 거다. 평균 반반 쌤쌤이다 정도 이해하시면 쉽게 이해하실 겁니다.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잠실에 가면은 롯데캐슬 골드 그 아파트 있죠. 잠실역 그 코너에 노란색으로 그 이렇게 유리창 있는 롯데캐슬 골드 아파트일 건데 그것도 아마 준주거 지역일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상업지 위에 그러니까 아파트를 지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바로 그런 게 준주거 지역이고요. 자, 그런 다음에 밑에 이제 상업지역 넘어갑니다. 자, 중심 상업지역인데 보시면 어때요? 상가가 엄청 많죠? 상가가 빽빽합니다. 그래서 중심 상업지역은 도심이나 부도심의 상업기능, 업무기능, 상업은 상가고 업무기능은 사무실을 얘기해요. 이런 것들이 있는 곳을 중심 상업지역이라고 하고, 일반 상업지역은 그냥 일반적인 상가들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 상업지역이 그냥 여러분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들 동네에, 여러분들 사시는 동네에 전철역 주변이나 마을 버스 정류장 주변 있죠? 우리 그런 곳 주변에 상가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일반 상업지역이다. 그냥 동네 상가들이 있는 곳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다음에 유통상업지역은 자, 뭐 유통에 필요한 그러한 기능들이 있는 지역인데 중요하지 않고요. 자, 근린상업지역은 여러분 감정평가에서 근린이란 말이 나오면 동네라고 이해하시면 돼. 동네. 근린은 동네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동네에 필요한 일용품이나 서비스의 공급을 위해서 필요한 지역을 근린상업지역이라고 한다. 우리 그래서 상업지역은 기본적으로
상가를 짓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밑에 보시면 또 공업지역 나와 있죠? 이제 넘어갈게요. 자, 공업지역은요. 자, 전용 공업지역이 있고요. 요거는 중화학공업단지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막 포스코 있고 뭐 그런 거 있죠? 뭐 현대, 조선 막 이런 거 있고 그렇게 중화학공업이나 공해성 공업 막 그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그러한 공장이 입지할 수 있는 그러한 공업지역입니다. 다음에 일반 공업지역은 환경을 저해하지 않는 공장을 지을 수 있는 토지가 일반 공업지역이에요. 자, 그리고 준공업지역은요. 공장지대는 공장지대야. 공장 짓는 곳인데 여러분 공장 지으면요.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거주할 공간도 필요하겠죠? 그죠? 그래서 주거 기능, 또 이 사람들이 뭐 밥도 사 먹어야 되고 뭐 이렇게 식당도 이용해야겠죠? 그러니까 상업 기능, 그리고 또 사무실도 필요하겠죠? 그래서 준공업지역은 준은 준인데 공업지역이기는 한데 여기에 집이라든가 상가, 사무실 이런 것들도 같이 지을 수 있는 곳이 바로 준공업지역이에요. 우리 그래서 서울시에 보시면요. 구로구 같은 데 가시면은 구로구가 준공업지역으로 된 곳이 많은데 거기에 준공업지역에 지어진 아파트들이 있습니다. 물론 가격은 싸지요. 왜 쌀까요? 아무래도 공업지대나 공업지대 근처에 지어진 아파트이기 때문에 이 주거지로서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는 건 아니거든요. 우리가 이제 주거지로서 가치가 높은 거는요. 주변에 어떤 운동장, 녹지, 공원, 하천, 강, 뭐 이런 것들이 있어야 또 좋은 학군 이런 것들이 있어야 양호한 또는 쾌적한 주거지인데 공장지대 근처에 지은 집이기 때문에 집은 지을 수 있지만 쾌적한 주거지는 아니다. 그래서 위에서 얘기한 다른 이런 일반 주거지역이나 준주거지역에 지어진 아파트들에 비해서 가격은 싼 것이 일반적이다. 그 말씀 드리고요. 자, 다음에 밑에 녹지 보시면요. 자, 녹지는요. 자연 녹지 지역이 있어요. 요거는 도시의 녹지 공간 확보. 우리가 도시 지역 내에 녹지가 하나도 없으면 너무 숨막힙니다. 그래서 도시 공간 내에 녹지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자연녹지 지역 설정해 놓고요. 또 장내 도시용지의 공급을 위해서 보존할 필요가 있어서 도시지역 내에 있는 아직 녹지로 남아있는 땅인데 혹시 이건 나중에 도시지역 토지로 쓸 수 있으니까 놔두는 곳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어쨌거나 자연녹지 지역은 도시지역 내에 있는 녹지다. 녹지 공간 확보가 목적이다. 자, 생산 녹지 지역은요. 농업적인 생산을 위해서 개발을 유보할 필요가 있는 지역. 보전 녹지 지역은요. 자, 녹지 공간을 보존할 필요가 있는 지역인데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보전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냅둔다라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보전은 냅둔다, 건드리지 아니한다, 개발하지 아니한다 이 얘기예요. 우리 그래서 보전자가 붙으면 그 토지는 꾀이에요. 꾀. 그 토지는 써먹을 데가 없어. 그 토지는 그 보전이라는 목적 외에는 다른 용도에 써먹을 데가 없어요. 써먹을 수도 없어. 아시겠죠? 보전자가 붙으면 그 토지는 끝이다. 그 토지는 그거 외에는 아무것도 못한다. 그냥 냅두는 거 외에는 아무것도 못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우리 그래서 보전 녹지 지역은요. 그냥 냅둬야 되는 토지예요. 아시겠죠? 개발 가능성이 제일 떨어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개발 가능성이 제일 떨어진다. 이 말은요. 땅값이 제일 싸다. 이 얘기예요. 아시겠죠? 자, 다음에 관리지역 넘어갑니다. 자, 관리지역 아까 이미 말씀드렸죠. 계획관리지역이 있고 생산관리지역이 있고 보전관리지역이 있는데 역시 여기도 세 번째가 보전관리지역이죠. 제가 순서를 일부러 이렇게 배치했습니다. 자, 그래서 아래로 내려올수록 뭐죠? 땅값이 싼 거죠. 아래로 내려올수록 땅값이 싼 거예요. 그래도 계획관리지역은 향후 도시지역으로의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쪽은 그러한 기대 가능성, 그러한 개발 가능성을 반영해서 땅값이 얘네들보다는 약간 더 높게 형성되겠죠. 우리 그래서 보통 토지 투자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투자하는 토지가 바로 이 계획관리 지역이에요. 이건 나중에 도시지역으로 편입될 수가 있으니까 아시겠죠? 그런데 생산관리 지역은 농사짓는 성격에 가깝고요. 보전관리 지역은 역시 보전 나왔죠? 얘는 꾀이에요. 얘는 꾀. 얘는 그냥 이걸로 그냥 쭉 가야 돼. 생태계 보전. 뭐 우리 막 그런 거 있죠? 뭐 이상한 뭐 개구리 뭐 천연기념물 그런 것들을 그냥 보호하는데 그냥 냅둬야 되는 곳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다음에 농림지역은 농사짓는 곳이고 자연환경 보존지역은 생태계 보호를 위해서 그냥 놔두는 곳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용도 지역에 대해서 세부 용도 지역까지 개괄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우리 감정평가 실무에서는요. 사실 이 정도까지도 깊게 들어갈 필요는 없어요. 다만 용도 지역이 무엇인지는 아셔야 되고 우리가 표준지라든가 사례를 선정할 때
본권, 내가 지금 평가하는 대상과 내가 선정하려 하는 사례와 표준지가 용도지역이 같은 걸 선정하는 게 원칙이거든요. 그러면 용도지역이 뭔지를 알아야 돼. 용도지역이 뭔지를 몰라버리면, 자, 예를 들어서 내가 평가하는 대상이 계획관리지역이야. 내가 평가 대상이 계획관리지역인데 내가 사례로 선정하려 하는 게 보전관리지역이에요. 또는 표준지가 교정관리지역이야. 요거 선정해서 본권 평가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용도지역을 모르면 얘랑 얘가 똑같이 관리지역이니까 같은 거 아닌가? 그런데 앞에 두 글자가 다른 건가? 뭐 애매단 말입니다. 다른 거예요. 다른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계획관리지역은 도시지역으로의 편입이 예상되는 관리지역이라 땅값이 얘네보다 높게 형성된다. 얘네들은 정말 도시로 개발될 가능성이 있는 토지들이에요. 근데 얘는요. 얘는 개발 가능성 없다니까요. 여러분 보세요. 개발 가능성 없는 토지를 사례로 선정해서 개발 가능성 있는 토지를 평가한다. 그 평가가 온전한 평가이겠습니까? 제대로 된 평가이겠어요? 잘못된 평가겠죠. 그래서 요거는 용도지역에 갔다고 보시면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얘가 얘랑 같은지 다른지 구분을 할 줄 아셔야 돼. 우리는 그래서 기본적으로 같은 용도지역의 사례나 표준지를 선정해야 되는데 같은 용도지역이다라고 하는 것은 맨 끝에 대분류가 아니라 맨 하위 분류를 얘기하는 거예요. 따라서 제1종 전용 주거지역이 있고 제2종 전용 주거지역이 있었을 때 이 둘은요 같은 용도지역이 아니에요. 아시겠죠? 제2종 일반 주거지역이 있고 제3종 일주가 있었을 때 우리 보통 그냥 줄여서 일주라고 해요. 일주. 제2종 일주와 제3종 일주가 있었을 때 이 둘은 같은 용도지역이 아니에요. 그래서 원칙적으로 사례로 선정하지 않는 게 원칙입니다. 아시겠죠? 우리 그래서 현업에서는요, 당연히 용도지역은 이 최하위 용도지역까지 동일한 것을 선정하는 게 원칙이에요. 물론 이론적으로 따지면 보정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물론 이론적으로는 보정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굳이 같은 용도지역이 있는데 다른 용도지역을 선정하면서 보정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자, 우리가 상업지역도요. 일상을 평가하는데 중상을 선정해서 평가하면 안 된다 이 얘기예요. 당연히 같은 일상을 선정하는 게 원칙이다 이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용도지역이 어떠한 것이고 어떤 용도지역끼리가 같은 건지 다른 건지 그러한 분류까지 여러분들이 아실 필요가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용도지역 말씀드렸고요. 옆 페이지 보시면요. 우리 이런 내용 나와 있네요. 용도지역 미지정일 때는 어떻게 할 거냐 이 얘기인데 여러분 이런 거는요. 주로 이런 경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토지를 간척 사업을 하거나 이렇게 개척 사업을 했어요. 그래서 없었던 토지가 새롭게 생겼어. 왜냐하면 기존에 있던 토지는 이미 용도지역이 다 지정이 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새롭게 만들어진 토지가 있었을 때 이 토지한테 어떤 용도지역을 줄지가 아직 결정이 안 됐어. 우리 얘를 용도지역 미지정이라고 해요. 얘한테는 어떤 용도지역을 줄까? 아직 결정이 안 됐어. 우리 그랬을 때는요. 보수적으로 가장 개발 가능성이 낮은 가장 토지 이용 규제가 엄격하고 개발 가능성이 가장 낮은 걸 주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항상 보전자가 들어가는 걸 줍니다. 여러분 도관 농자 중에서 뭐가 가장 개발 가능성이 떨어지고 토지 이용 규제가 제일 심하죠? 바로 자연환경 보전지역이야. 그래서 도관 농자 중에서 어떤 걸 줄지 도관 농자도 아직 결정이 안 됐어 라고 한다면 도관 농자 중에서 가장 토지 이용 규제가 엄격하고 아무것도 이용할 수 없는 자연환경 보전지역으로 본다 이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용도가 지정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해서는 자연환경 보전지역에 적용되는 토지 이용 규제가 적용된다 이 얘기예요. 다음에 두 번째 용도지역이 미세분된 경우입니다. 요거는요. 도관 농자는 지정된 거예요. 도관 농자는 지정됐는데 그 하위 용도지역이 지정이 안 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다르죠. 요거 1번은요. 도관 농자 자체가 지정이 안 된 거고 요거는 도관 농자는 지정됐는데 하위 용도지역이 세분화되지 않은 거예요. 우리 그랬을 때는요. 우리 이 표에서 보전자 들어가는 거 세 가지가 있어요. 보전자 들어가는 거. 도시지역 내에서 녹지지역에서 보전 녹지지역이 있어요. 거기 보전자에 형광펜 표시 제가 해놨고요. 다음에 관리지역 보시면요. 보전관리지역 돼 있어요. 그리고 자연환경 보전지역의 보전자에 이렇게 세 군데에 보전자에 형광펜 표시를 해놨습니다. 뭔 소리냐? 자, 도시지역인데 도시지역 내에서 어떻게 용도지역을 줄지 세분이 안 됐어 라고 하면 그 토지는 보전 녹지지역에 이용규제가 적용됩니다.
아시겠죠? 우리 그런 토지는 보전 녹지 지역으로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관리 지역으로 지정은 됐어. 그런데 관리 지역 내에서 이 셋 중에 어떤 걸 줄지가 아직 지정이 안 됐어. 세분화가 안 됐어. 라고 하면 가장 낮은 거인 보전 관리 지역을 준다 이 얘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도관 농자 중에서 어떤 걸 줄지가 결정이 안 됐어 라고 하면은 자연환경 보전지역 주고, 자, 도시지역 내에서 어떤 걸 줄지가 결정이 안 됐어 라고 하면 녹지지역 내에 보전 녹지지역을 주고, 관리지역 내에서 어떤 걸 줄지가 결정이 안 됐어 라고 하면은 보전 관리지역을 준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아직 결정이 안 됐어 라고 하면 뭐가 떠올라야 돼요? 보전자가 떠올라야 돼. 보전자. 우리 그리고 보전자는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말도 역시 동시에 떠올리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요 내용까지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용도 지구 넘어가겠습니다. 자, 용도 지구는요,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 어때요? 아까랑 똑같죠? 용도 지역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앞에 보시면요, 용도 지역의 제한을, 용도 지역의 토지 이용 규제를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적용함으로써, 그러니까 우리가 토지에 대해서 여기는 뭐 2종 일반 주거지역이야, 여기는 제2종 1주야 이렇게 딱 정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정해만 놓으면은 이 안에 더 세부적으로 더 세밀하게 토지 이용 규제가 안 되기 때문에 여기는 토지 이용 규제를 조금 더 강화할 필요가 있고 여기는 조금 더 완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면은 아까 제가 앞에서 옷 수선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똑같이 100 사이즈라고 해도, 자, 사이즈 100이야 라고 해도 어떤 사람은 소매를 좀 더 늘리고 줄이기도 하고, 그죠? 소매를 늘리는 걸 완화라고 하고 소매를 줄이는 걸 강화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죠. 또는요, 옷의 품을 더 키울 수도 있고 그럴 수 있겠죠. 그런 식으로 여기는 조금 더 강화하고 여기는 조금 더 완화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조금 더 세밀하게 토지 이용 규제를 할 수 있다 요 얘기예요. 그래서 용도 지역의 기본적인 규제 내용을 강화하거나 완화해서 용도 지역의 기능을 오히려 더 증진시키고자 하는 목적인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경관, 안전 이러한 목적을 도모하기 위해서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용도 지구라고 하고, 그 내용으로는요, 경관지구, 고도지구, 방화지구 등등이 있는데 우리 감정평가 실무에서는요, 용도 지역까지는 중요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도 용도 지구가 문제가 된 적은 거의 없어요. 우리 그래서 용도 지구에 대해서는 제가 이렇게 교재에 담아놓기는 했는데 여기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들은 감감법 기본 강의를 통해서 공부하시면 되고, 실무에서는 이런 게 있구나, 용도 지구가 있고 용도 지구에는 이런 것들이 있구나 정도만 보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용도 구역 들어갈게요. 용도 구역은요, 앞에서 지금까지 어떤 토지에 대해서 용도 지역에 의한 토지 규제 그리고 용도 지구에 의한 토지 이용 규제가 가해져 있죠. 그 상태에서 그 위에 용도 구역까지 지정될 수 있는 거예요. 용도 구역까지. 자, 그러면 용도 구역은요, 이미 깔려 있는 용도 지역 그리고 이미 깔려 있을 수도 있는 용도 지구. 용도 지구는 반드시 있는 건 아니죠. 있을 수도 있는 거죠. 어쨌거나 용도 지역은 무조건 깔려 있고 용도 지구도 깔려 있을 수 있는데 그 위에 또 용도 구역을 씌운다? 라고 하면은, 자, 용도 지역 및 용도 지구의 제한, 이런 것들이 이미 토지에 대해서 가해지고 있는 그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그죠? 그것들을 또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자, 이러한 여러 가지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것을 용도 구역이라 한다 이 얘기예요. 자, 용도 지역도 어떠한 토지 이용 규제를 할 때에는 그 토지 이용 규제의 목적이 있겠죠. 그 내용이 있고 목적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위에 추가적으로 가해지는 용도 지구에 의한 토지 이용 규제 역시 그 목적이 있고 내용이 있을 거예요. 그 상태 하에서 그것들의 목적과 내용을 강화하거나 완화함으로써 또 이런 별도의 특별한 목적을 달성하고자 한다는 거죠. 바로 그게 용도 구역이에요. 자, 용도 구역은 굉장히 종류가 다양한데 우리 시험에서 가장 중요한 것 두 가지를 꼽으라고 한다면 첫 번째 개발 제한 구역이고 두 번째가 바로 도시 자연 공원 구역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자, 개발 제한 구역의 중요성이 한 8, 그리고 도시 자연 공원 구역이 2 정도로 중요도 배분 할 수 있습니다. 개발 제한 구역 내의
토지에 대해서는 나중에 뒤에 가서 유형별 토지평가에서 더 자세하고 깊게 내용 공부하시게 될 거예요. 우리 그래서 개발제한구역은 좀 어렵고 나중에 2차 보상법규에서도 중요한 논점이 되고 실무에서도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는 평가가 매우 어려운 논점이다라는 거 미리 말씀드릴게요. 일단 여기서는요. 개발제한구역이 무엇인지만 개념만 보고 넘어갑시다. 개발제한구역은요.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존하기 위해서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 환경을 확보하기 위해서 도시의 개발을 제한하는 곳이라고 그냥 이해하시면 돼. 아시겠죠? 도시 외곽에 이렇게 녹지로 개발할 수 없는 곳을 이렇게 설정한 곳을 개발 제한 구역이라고 하고 우리 서울에서 대표적으로 어디가 개발 제한 구역이 많이 지정되어 있냐면 양재 쪽이 화훼단지로 유명하죠. 왜 양재가 화훼단지로 유명하냐면 거기가 개발 제한 구역으로 묶여 있어서 건물을 지을 수가 없으니까 도시에 내다 팔기 위한 비닐하우스 안에서 꽃 같은 것들을 많이 재배해서 그래요. 그래서 양재가 화훼단지로 유명해진 겁니다. 그러니까 좋아서 한 게 아니야. 건물을 지을 수가 없다 보니까 그런 거라도 하는 거죠. 왜? 꽃은 심으면 안 되니까 도시 가까운 곳에서 재배하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그래서 양재 화훼단지가 유명한 거고 또 과천 같은 것도 서울 외곽에 있잖아요. 그래서 과천도 역시 개발제한구역이 많이 지정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천이 쾌적한 주거지로 굉장히 유명한 거예요. 왜? 녹지가 굉장히 많아. 과천은 90% 이상이 개발 제한 구역인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토지에 그 정도로 녹지가 많아서 쾌적한 자연환경으로 유명하다라는 것이고요. 자, 넘어갈게요. 자, 개발 제한 구역에서 행위 제한 어떤 걸 할 수 있고 어떤 걸 할 수 없고라고 하는 것은 개발 제한 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그 법의 내용대로 하는데 요거는 뒤에 가서 공부하겠다라는 것이고요. 다음에 도시자연공원구역인데 우리가 도시가 있는데 도시 안에 도시민들이 건전하게 여가, 휴식, 산책 이런 것들을 할 필요가 있겠죠. 우리 여러분들 그런 거 있잖아요. 동네가 있는데 뒷산에 가면은 우리 어르신들 막 운동하라고 막 허리 막 이렇게 막 돌리는 운동기구도 있고 막 이런 막 운동기구도 있잖아요. 산에 그래서 이렇게 막 산책로 있고 그런 게 도시자연공원구역이에요. 우리 그래서 도시자연공원구역은 제가 사진 좀 준비했어요. 이런 거 있어요. 동네 가까운 곳에 있는 뒷산, 야산 그리고 이렇게 산책할 수 있고 이렇게 산책로 만들어져 있고 막 운동기구 있고 이런 게 도시자연공원구역이다. 우리 그래서 도시자연공원구역은 도시민들이 건전하게 여가, 휴식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공원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 여기에 대한 토지 이용 규제는 도시공원 관련 법에서 정한다라는 내용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내용으로 표준지 공시지가의 용도지역 기재 방법을 보겠습니다. 자, 갑자기 표준지 공시가가 왜 나왔냐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실무 공부하실 때 이걸 알고 계셔야 돼요. 자, 우리 감정평가할 때 평가의 주된 대상이 바로 토지입니다. 감정평가사가 가장 많이 평가하고 또 감정평가사의 평가 수수료 수입 중에서 절대 다수의 비중 한 80% 90% 정도의 비중이 바로 토지평가 수수료예요. 그만큼 우리는 토지평가가 중심적이고 우리 감정평가사 자격증의 옛날 이름이 토지평가사예요. 그거 모르셨죠? 원래 우리 이름이 토지평가사였었습니다. 자, 그래서 토지평가가 가장 주된 평가를 이루는데 근데 이 토지평가라고 하는 것과 유사하게 뭐가 있냐면 우리가 매년 표준지 공시지가를 평가를 하죠. 그래서 우리가 표준지 공시지가 보통 표공이라고 하는데 우리 감정평가사들이 표공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표공평가는 사람마다 각자 주관적으로 막 평가하는 게 아니라 국가가 철저한 평가 원칙을 세워서 그 평가 원칙대로 평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표준지 공시지가의 평가 규정 내용들 여기에 적용되는 평가 방법이나 평가 규정, 평가 원칙 이런 것들이 일반적인 토지 평가의 기준을 제시합니다. 기준. 그래서 우리가 토지 감정 평가를 이렇게 해야 된다. 뭐 용도 지역은 이렇게 표시한다. 이런 토지는 이렇게 평가한다. 이런 토지는 이런 것으로 본다. 그런 내용들이 대부분 다 어디에서 왔냐면 바로 그런 내용들이 표준지 공시지가 평가 기준에서 온 거예요. 아시겠죠? 자, 우리 그래서 표준지 공시지가는 용도 지역을 이렇게 기재한다라는 이 내용은 우리가 일반적인 토지를 평가할 때에도 우리 감정평가사가 토지의 용도 지역은 이렇게 표시를 하고 우리도 이렇게 표시해야 되는 거고 또는 우리가 사례라든가 표준지에 용도 지역이 어떻게 적혀 있었을 때 그걸 보고서
이러이러한 내용이구나라고 우리가 해석할 줄 알아야겠죠. 그래서 우리가 표준지 공시지가 평가의 내용을 공부하는 겁니다. 자, 우리 그래서 이 앞쪽에 있는 내용들도 이 표준지 공시지가 평가 내용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자, 보시면요. 한 필지에 2 이상의 용도 지역이 지정된 경우라고 나와 있는데 선생님, 아까 앞에서 용도 지역 설명할 때 한 필지에는 용도 지역이 1개만 지정될 수가 있다면서요. 자, 이것의 정확한 의미 말씀드릴게요. 자, 몬소린관이 이렇게 하나의 필지가 있다고 할게요. 하나의 필지가 있었을 때 하나의 필지에 하나의 용도 지역이 지정됐다? 아무 문제 없어요. 뭐 전체가 주거 지역이야. 전체가 상업 지역이야. 아무 문제가 없어요. 자, 그런데 하나의 필지에 이렇게 해서 여기는 주거 지역, 여기는 상업 지역 이렇게 지정될 수는 있어요. 아까 제가 중복되지 아니하게 지정한다고 했죠. 그러니까 중복될 수 없다는 뜻이야. 뭔 소린가 하니? 자, 이렇게 필지가 있는데 이렇게 주거 지역이고 이렇게 상업 지역이다. 여기 주거 지역, 여기 주거 지역, 여기 상업 지역. 여기는 주거 지역이면서 동시에 상업 지역 그런 건 없다 이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의 토지 한 점, 우리가 지표상에 토지를 하나의 점으로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 각각의 점에 대해서 한 점에 대해서는 하나의 용도 지역만 있을 수 있다 이 얘기예요. 아시겠죠? 자, 우리 그래서 정확하게 얘기하면 한 필지에 2개 이상의 용도 지역이 지정될 수는 있는데 그 용도 지역끼리 서로 겹칠 수는 없다는 얘기야. 중복될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오해하시면 안 돼요. 자, 그래서 하나의 필지에 이렇게 2개 또는 이렇게 해서 3개, 여기 뭐 녹지 지역 이렇게 해서 3개 용도 지역, 4개 다 가능해. 아시겠죠? 하지만 용도 지역끼리 겹칠 수는 없어. 중복될 수는 없어요. 용도 지구는 겹칠 수 있죠. 하지만 용도 지역은 겹칠 수, 중복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자, 우리 이랬을 때 하나의 토지에 이렇게 2개 이상의 용도 지역이 지정되었을 때 그럼 대체 이 토지를 어떤 용도 지역으로 지정할 거냐 이 얘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얘가 A 용도 지역, 얘가 B 용도 지역이에요. 나는 얘를 주거 지역이라고 하고 얘를 상업 지역이라고 합시다. 그랬을 때 얘는 용도 지역이 2개네. 그럼 얘는 용도 지역 어떻게 표시한다? 면적이 넓은 용도 지역 순으로 기재한다 이 얘기예요. 첫 번째 원칙이 뭐다? 면적이 넓은 거. 우리 그래서 자, 만약에 토지가 이렇게 있는데 만약에 이렇게 돼 있어. 여기가 주거 지역, 여기가 상업 지역이야. 그럼 얘는요 주거 지역으로 표시한다 이 얘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주거 지역을 먼저 쓴다 이 얘기예요. 자, 순이죠, 순. 순이기 때문에 얘는 주거 지역을 먼저 써야 돼. 먼저 주거 지역. 첫 번째 용도 지역은 주거 지역. 그런 다음에 2번째 용도 지역으로 상업 지역을 이렇게 써야 된다 이 얘기예요. 아시겠죠? 다음에 그런데 2 이상의 용도 지역 간의 가격 격차가 크대. 자, 이런 경우 볼게요. 얘가 녹지 지역이야. 여러분 녹지 지역이 비싸요? 상업 지역이 비싸요? 당연히 상업 지역이 훨씬 비싸. 훨씬 비싼데 자, 면적은 녹지 지역이 커. 그런데 여기에 땅값을 구해보고 땅값 1, 여기에 땅값 2를 구해보니까 상업지역이 면적은 작아. 면적은 작은데 땅값은 상업지역이 더 커, 더 비싸 라고 한다면 상업지역을 먼저 쓴다 이 얘기예요. 각각의 용도지역별 토지 가격을 비교한다 이 얘기예요. 가격 격차가 클 때에는 토지 가격을 비교해서 그 총액, 토지 가격이 높은 순으로 기재하되 그리고 각각의 용도지역별 면적 및 단가를 각각 기재해준다 이 얘기예요.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핵심적인 내용, 중요한 내용만 기억하시면 돼. 자, 원칙은 뭐라고요? 면적을 큰 거를 제 첫 번째 용도지역으로 쓰고 면적이 작은 거를 2번째 용도지역, 하위 용도지역으로 쓰는 것이 원칙인데 만약에 이렇게 가격 격차가 큰 경우에는 총액이 더 큰 것을 먼저 쓴다 이 얘기예요. 아시겠죠? 총액이 낮은 것을 다음에 쓴다. 하위 용도지역으로 쓴다 이 얘기예요. 자, 용도지역 1, 용도지역 2는요. 지금 교재 보시면 이렇게 그림 나와 있죠? 그림. 개발제한구역 이렇게 해서 지금 그림 나와 있는데 기재 방식에 용도지역 1이 우선적인 용도지역인 거예요. 주된 용도지역. 아시겠죠? 다음에 용도지역 2가 부수적인 용도지역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다음에 자, 개발제한구역이 있는데 개발제한구역은요. 원래 용도, 지역, 지구 구역이기 때문에 제일 하순이에요. 제일 하순위인데도 개발 제한 구역은 예외야. 얘는요 너무나 강력해. 얘는 너무너무 강력해. 그래서 개발 제한 구역은요 용도 지역으로 취급을 해요. 얘는 예외예요. 자, 왜? 너무너무 개발 규제가 강해.
개발 제한 구역으로 지정돼 버리면 이제 그 토지는 사실상 끝났다 생각하시면 돼. 왜? 이름 자체가 개발이 제한되는 구역이야. 개발을 못하는 구역이에요. 그래서 어떠한 토지라고 해도 개발 제한 구역으로 지정돼 버리면 그 규제 내용이 너무나 엄격하고 너무나 강력하기 때문에 사실상 그 토지는 너 원래 용도지역 뭐였니?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 너 이제 개발 제한 구역 됐구나. 이게 더 중요한 거야. 너 원래 뭐였어? 나 원래 주거지역이었는데 필요 없어요. 넌 이제는 개발제한구역이잖아. 아시겠죠? 그래서 개발제한구역은 용도지역으로 취급을 한다. 용도지역으로 취급을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용도지역으로 분류를 해요. 용도지역 표시를 할 때는 개발제한구역은 용도지역급으로 대우해준다. 한 필지에 개발제한구역과 개발제한구역이 아닌 다른 용도지역이 중복되어 지정된 경우에는 둘 중에 누가 더 세다? 개발제한구역이 더 세다. 그래서 개발제한구역만 기재해요. 개발제한구역만 기재한다. 원래 주거지역이었다. 그런데 지위로 묶였다. 라고 하면 얘는 개발제한구역만 기재해주면 돼. 그죠? 그리고 원래 녹지지역이었다. 그런데 지위로 묶였다 라고 하면 그냥 GB, 개발제한구역만 적어주면 돼요. 그리고 자 여기 중복되는 용도지역은 이렇게 밑에 괄호해서 원래 용도지역이 이거였다 라고 적어주는 거예요. 우리 그래서 그림 보시면 용도지역 1에 어때요? 개발제한구역이 적히고 그 밑에 괄호하고서 자연녹지지역이 밑에 깔려 있는 거죠. 그래서 원래 용도지역은 자연녹지지역인데 이 토지가 개발제한구역으로 전체가 다 지정된 거죠. 그래 버리면 얘는 그냥 개발제한구역인 거예요. 하지만 괄호하고서 보충적으로 중복되는 용도지역 원래 얘는 자연녹지지역이었어. 자연녹지지역 위에 GB가 깔린 거야 라고 이렇게 표시해 주는 겁니다. 자 그런데 밑에 경우 보시면요. 밑에 경우는 조금 더 이제 그 세부적인 내용이 나와 있죠. 자 용도지역이 개발제한구역이 한 필지 전체에 지정된 게 아니라 부분적으로 지정됐어요. 같이 교재 보면서 얘기할게요. 첫 번째는요. 개발제한구역이 지정되긴 했지만 굉장히 면적이 소수죠. 면적이 작습니다. 이때에는 자연녹지 지역을 주된 용도지역으로 적어주시면 돼요. 아까 우리 얘기한 것처럼 면적이 큰 걸 쓰는 게 원칙이기 때문에 자연녹지 지역을 첫 번째 주된 용도지역으로 쓰고 개발제한구역을 두 번째 부수적인 용도지역으로 적어주시면 됩니다. 다음에 두 번째 케이스는요. 개발제한구역이 80%야. 그럼 얘가 이제 주겠죠. 그 얘를 주로 쓴다. 그리고 자연녹지를 부로 쓴다. 이 얘기예요. 자 그리고 보시면요. 자 얘는요. 제2종 일반 주거지역이 약간 있죠. 이때는요. 우리 개발제한구역을 하나의 용도지역 취급한다고 했어요. 따라서 개발제한구역이 80%고 제2종 일반 주거가 20%니까 자 개발제한구역을 주 용도지역으로 쓰고 제2종 일반 주거지역을 두 번째 부수적 용도지역으로 적어주시면 된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의 필지에는 여러 개의 용도지역이 지정될 수가 있는데 중복되는 건 아니고 여러 개의 용도지역 지정될 수 있는데 그랬을 때 그 용도지역끼리 무엇이 주고 무엇이 부인지는 이러한 원칙에 따라 표시한다 이 얘기예요. 아시겠죠? 만약에 그래서 우리가 기재 방식 세 번째 기재 방식을 본다면 이 토지는 개발 제한 구역이 주된 용도 지역이고 그중에 일부 면적이 제2종 일반 주거 지역으로 지정돼 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자, 우리 용도 지역은 이런 식으로 쓴다. 따라서 우리가 평가를 할 때에도 우리도 용도 지역 이런 식으로 적어야 되고 또 이렇게 적혀 있는 표준지나 사례를 보면 이런 내용이구나라고 우리가 알아먹을 수 있어야 돼요.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용도 지역 어떻게 표시하는지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 용도 미지정 나와 있는데 자 아까 말씀드린 그 내용이죠. 자 용도 지역이 아직 지정되지 아니하였거나 세분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용도 미지정으로 기재한다라는 거 그런 내용도 참고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내용 넘어갈게요. 도시군 계획시설의 설치입니다. 자 도시군 기본계획이 있고 도시군 관리계획이 있는데 일단 요거의 기본적인 개념을 좀 아셔야 돼요. 요거 1차 감감법에서 국계법에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따라서 1차 공부하신 분들은 뭐 이미 다 아시는 내용이겠지만 혹시 2차부터 공부하시는 분들은 저한테 가볍게 개념 설명 들으시고 공부를 해 나가시는데 만약에 제가 드린 설명으로 부족하다라고 하신다면은 본인이 조금 더 알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감감법 기본 강의 수강하셔야 돼요. 자, 우리가 어떤 도시가 있었을 때 그냥 쉽게 얘기합시다. 쉽게. 자, 도시가 있었을 때 이 도시를 앞으로 어떻게 운영해 나가겠다라고 하는 토지 이용에 대한 계획이 있을까요? 네, 그 계획이 있을 거예요. 여기다가 현재 도로가 이렇게 있는데 도로가 너무 좁아. 도로를 이렇게 확장해야겠다.
도로를 이렇게 확장해야지, 나중에 해야지. 그리고 지금 너무 공원이 없어. 너무 공원이 없어. 사람들이 쉴 공간이 없어. 여기다가 이렇게 공원도 만들어야지. 이렇게 이 도시를 앞으로 어떻게 토지를 이용해 나가겠다라는 계획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계획이라고 하는 것이 장기적인 계획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렇게 도로를 넓힌다, 공원 낸다라고 하는 게 돈이 많이 들고 또 사람들의 뭐 민원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바로바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뭐 몇 달 만에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도시를 운용해 나감에 있어서 이러한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요. 언젠가는 여기다 이렇게 길을 넓힐 거야. 또는 없었던 도로를 새롭게 낼 거야. 여기다가 공원을 만들 거야. 라고 하는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는데 우리 그것을 기본계획이라고 해요. 도시군 기본계획. 도시라든가 군 단위 지역에 대해서 앞으로 이렇게 해 나가겠다라고 하는 기본적인 공간 구조와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으로서 장기적 계획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 그런데 이 장기적 계획은 말 그대로 장기적 계획이기 때문에 언제 이 도로가 날지, 언제 이 공원이 만들어질지 구체적으로 아직 정해지진 않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세부적인 계획을 잡을 때 일단 기본적으로 이 기본 계획에 부합해야 돼. 일단 이렇게 할 거라고 하는 기본 계획에 부합해서 세부적인 실행 계획을 짜는데 바로 그게 도시군 관리 계획이에요. 그래서 도시군 관리 계획은 도시군 기본 계획을 바탕으로 해서 세부적인 또는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짜는 거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내가 이 도로 어떻게 설치하겠어? 이 공원 언제 어떻게 설치하겠어? 어디에다가 설치하겠어? 이런 식으로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잡는 것을 도시군 관리 계획이라고 한다. 우리 그래서 도시군 관리 계획의 내용에는요. 이러한 것들이 포함돼요. 내가 이 토지 나중에 현재 얘가 지금 주거지역인데 이 주거지역을 상업지역으로 바꿔야지. 또는 여기 현재 제2종 일반 주거지역인데 얘를 제3종 일반 주거로 바꿔야지. 이런 식으로 용도지역, 용도지구를 어떻게 지정하거나 변경할지 이러한 계획이 포함되어 있고 자 개발제한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시가와 조정구역 이런 것들을 어디에 지정을 해야지 또는 지정되어 있는 걸 해제해야지 변경해야지 이런 것들에 대한 계획 그리고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 요거 저는 지금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예요. 이번 시간에는 그 외에 재건축 사업, 재개발 사업 어떻게 해야지 이런 것들에 관해서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짜는 것이 바로 도시군 관리 계획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우리가 정리하면은 도시군 기본 계획은 장기적인 추상적인 계획을 짜는 거고 그것의 하에 그 계획에 부합하도록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짜는 것을 도시군 관리 계획이라고 한다. 근데 그중에서 우리 감정평가 실무와 가장 관련이 깊은 내용이 바로 뭐다?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이 가장 중요한 계획이에요. 자, 기반시설이 뭐냐? 그 밑에 보시면 교재 밑에 보시면 기반시설 표 나와 있죠. 교통시설, 공간시설, 유통, 공급시설 등등등등 나와 있어요. 자, 우리 하위 내용 보니까 도로, 철도, 항만, 공항 이런 거 나와 있고 광장, 공원, 녹지, 유원지 나와 있고 학교, 청사, 문화시설 등등등등 나와 있죠. 이런 기반시설들이 뭐냐라고 가장 쉽게 정의하면요. 사람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시설이라고 정의할 수가 있어. 이거 여러분 이런 표현은요. 법에 나온 표현 아니에요. 그냥 제가 강의용으로 여러분들께 최대한 쉽게 이해시켜드리기 위해서 제가 만든 표현입니다. 자, 기반시설은 우리 이렇게 이해하자. 수업 목적으로 사람이 사는데 필요한 시설. 여러분 사람이 마을을 짓고 살려면요. 도로 필요하고요. 공원 필요하고요. 학교 필요하고요. 하천 필요하고 장사시설 필요하고 의료시설 필요하고 녹지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사람이 살아가는 마을에 또는 사람이 살아가는 도시에 필요한 시설을 기반시설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기반시설을 어디에다가 설치해야겠다. 바로 그게 뭐죠? 기반시설 설치에 관한 계획이에요. 없었던 도로를 이렇게 새롭게 도로를 하나 이렇게 만들어야겠다. 설치에 관한 계획. 정비. 원래 있었는데 너무 노후되거나 낙후됐어. 이걸 좀 고쳤어야겠다. 정비에 관한 계획. 또 뭐가 있죠? 더 좋게 만들어야겠다. 개량에 관한 계획. 이해하시겠죠? 자, 그래서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정비하거나 개량에 관한 계획이 우리가 도시군 관리에서 중요한 내용인데 우리 감정평가와 관련해서는 기반시설의 설치에 관련된 계획이 중요한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감정평가 실무에서는 기반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이 제일 중요할까요? 왜냐하면 설치를 하려면 뭐가 필요하죠? 땅이 필요해. 땅이 필요하면 어떻게 되죠? 토지를 매입해야 돼요. 근데 땅 주인이 안 판대.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수용해야 돼요. 자, 도로를 내야 돼. 도로를 낼 건데 이 도로를 낼 토지를 이미 갖고 있었던, 만약에 얘가 사유지였어. 사유지. A씨 토지야. A씨. A씨한테 여기 도로를 내야 되니까 네 땅 그냥 주면 안 돼? 공짜로 주면 안 돼?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무슨 소리야? 내 토지를 왜 공짜로 줘? 못 줘? 그러겠죠. 그러면은 내가 얼마 줄 테니까 팔래? 라고 하니까 난 그건 안 팔아? 라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도로를 개설해야 되는데 공공필요에 의해서 도로를 개설해야 되는데 A씨가 토지를 안 판대. 그때는요. 국가 공권력에 의해서 강제로 수용할 수가 있어. 우리 이것을 토지 수용이라고 합니다. 토지 수용. 자, 국가가 강제로 사인의 토지를 뺏어야 돼요. 너 어쩔 수 없다. 나도 정말 이러고 싶지 않았는데 아저씨 나쁜 사람 만들지 마. 나 어쩔 수 없어. 감정평가사한테 평가한 다음에 감정평가사가 평가한 금액대로 너한테 보상금 주고 나 이 토지 강제로 뺏을게 라고 해서 토지 수용 절차를 진행합니다. 그래서 감정평가사한테는 기반시설의 설치와 관련된 내용이 중요한 거예요. 아시겠죠? 자, 우리 그래서 기반시설의 설치 위주로 보겠다. 그러면 기반시설을 설치할 때 물론 여러 가지 기반시설이 있는데 우리 실무 시험 문제에서 가장 많이 나온 게 뭐다? 바로 도로예요. 도로. 그리고 두 번째가 공원. 자, 도로가 8이고 공원이 2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물론 기반시설은 도로와 공원 외에도 여러 가지가 많이 있지만 우리 시험과 관련해서는 도로가 가장 많이 나와. 아시겠죠? 도로가 절대 다수고 그 다음에 한 20%의 비중으로 공원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우리 그래서 나라에서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도로를 세워야겠다라고 계획을 세웠다 이 얘기예요. 어디다가 도로를 내야지? 도로를 이렇게 내야지? 여러분 보세요. 만약에 도로가 이렇게 있었는데 너무 좁아서 넓히려고 합니다. 이렇게 넓히려고 해. 라고 하면 이 토지를 매입해야겠죠. 만약에 자발적으로 안 팔면 강제 수용해야겠죠. 그죠? 이런 식으로 해서 기반시설을 설치하기로 계획을 세웠으면 거기에 대해서 필요한 토지를 확보해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한 프로세스로 흘러간다라는 것이고, 자, 밑에 보시면 도시군 관리 계획은 도시군 기본 계획에 부합되어야 하며 도시군 기본 계획은 도시군 관리 계획 수립에 지침이 된다라고 나와 있고, 자, 3번 보시면요. 기반 시설을 설치하려면 대표적으로 도로라고 했죠. 이것을 설치하려면 그 시설의 종류, 명칭, 위치, 규모 이런 것들 어디에다가 어떤 것을 어떤 모습으로 얼마만큼의 규모로 얼마의 면적으로 설치할 것인지를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미리 결정을 하고 설치해야 돼. 나라라고 하는 것은요, 먼저 계획을 세우고 그 다음에 그 계획을 실행합니다. 그래서 자, 이러한 내용들을 미리 계획을 세워놔야 돼. 어떤 계획으로?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어떠한 도로를 어디에다가 얼마나 면적으로 언제 어떻게 이러한 모습으로 설치하겠다라는 계획을 세워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여러 가지 기반 시설이 있어. 여러 가지 기반 시설이 있는데 이 안에 뭐가 있다고 했죠? 도로 있다고 했고 공원 있다고 했고 그 외에 뭐 공공청사 학교 등등 있다고 했죠. 여러 가지 기반 시설들이 있는데 이 중에서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설치하기로 결정된 시설이 있어. 자, 도로를 설치하겠다. 얘를 설치하겠다라고 결정을 내렸어. 우리 그러한 기반 시설은 이제 그냥 평범한 기반 시설이 아니야. 우리는 이제 얘를 뭐라고 불러요? 도시군 계획 시설이라고 불러요. 도시군 계획 시설. 아시겠죠? 자, 그럼 이제 도시군 계획 시설이 뭐냐? 기반 시설 중에서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된 시설, 우리한테는 설치하기로 결정된 시설을 도시군 계획 시설이라 한다 이 얘기예요.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자, 이 도로를 내겠다라고 결정을 하면 도시군 계획 시설 도로가 되는 거예요. 이제 얘는 도시군 계획 시설 도로가 되는 거야. 그래서 제가 앞으로 강의할 때 도시군 계획 시설 도로라고 얘기하면 아, 도로를 내겠다라고 계획이 세워진 도로를 얘기하는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랬을 때 이 도시군 관리 계획 결정의 효력은 지형 도면을 고시한 날부터 발생한대. 이게 뭔 소리냐? 자, 보세요, 여러분. 자, 원래 이렇게 도로가 있었는데 도로가 좁아서 여기다가 도로를 확장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요 토지가 필요하겠죠? 여기도 필요하겠죠? 근데 양쪽 다 얘기하면 복잡하니까 우리 한쪽만 얘기합시다. 자, 도로가 이렇게 있었어요. 토지가 이렇게 붙어 있었어. 근데 너무 좁아서 도로를 이렇게 확장하겠다라고 이렇게 선을 그어. 우리 이것을 도시계획선이라고 해요. 이렇게
여기다가 도로를 낼 거라고 선을 그어서 계획을 표시하는 거야. 우리 이것을 지형도면고시라고 해요. 지형도면. 여러분, 지형도면은 그냥 쉽게 얘기하면 지도예요, 지도. 지도에다가 여기다가 도로를 낼 거야 라고 위치를 이렇게 표시한 거예요. 그러면은 만약에 이 토지가 A씨 토지예요. 이게 A씨 토지면 내 토지에 요 빨간색 선이 지나가네? 여러분 실제로도요 빨간색으로 선을 그어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빨간색으로 그은 겁니다. 도시계획 시설 도로가 설치될 예정이라고 이렇게 지형 도면이 고시가 되었네 라고 하면 도로가 어디에 생기고 내 토지가 몇 미터나 침범되는지 등등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 근데 생각해 보세요. 나라에서요 이렇게 도로를 낼 거라고 계획을 세웠어요. 선을 그었어요. 이렇게 지형도면 고시를 했어. A씨 미안하지만 네 토지에다가 나중에 내가 이렇게 도로를 낼 거거든. 이라고 계획을 표시했습니다. 여러분 그럼 생각해 보세요. 상식적으로 여러분 항상 시험 공부할 때는요 의외로 상식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상식적으로 도로를 만들 거야 라고 계획을 세웠어요. 그러면 이 토지에는요 그때까지 건물을 지어서 이용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도로를 지을 토지니까 그냥 냅두는 게 좋을까요? 냅둬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거는 개발하면 안 돼. 왜? 얘는 도로를 지을 거라고 내가 미리 얘기를 했잖아요. 지금 지형도면 고시에서 이렇게 도로를 낼 거라고 했잖아요. 그랬더니 A씨가 그 소식을 보자마자 여기다가 건물을 막 지어. 그럼 안 되겠죠? 왜? 나중에 도로를 내기가 어려워지잖아요. 여기다가 막 비싼 건물 지어버리면 허물어버리고 도로를 내기가 어려워지잖아요. 그래서 지형도면 고시한 날부터 결정의 효력이 발생한다 라고 한 것은 행위 제한이 발생한다 이 얘기예요. 행위 제한. 행위를 할 수 없다. 행위 제한이 발생한다 이 얘기예요. 쉽게 얘기하면 건물 지을 수 없다 이 얘기예요. 건축할 수 없다. 냅둬라 이 얘기예요. 도로가 될 토지니까 냅둬라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형 도면을 고시한 날부터 나 이렇게 도로 낼 거라고 공지했어. 나 얘기했어. 라고 하면 이제 A씨는요. 자기 토지라고 해도 내 토지라고 해도 여기다가 건물 지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지어. 그 얘기야. 아시겠죠? 자, 그래서 A씨는 자기 토지라고 해도 지형도면 고시로서 도시군 계획시설이 이렇게 표시가 되면 더 이상 이 토지에 대해서는 건물을 지을 수 없는 거야. 그러한 행위 제한이 걸리게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한 기본적인 내용을 알고 계시면 돼요. 자, 따라서 자, 기반시설 설치하려면 도시군 계획시설로 결정되어야 되고 그러한 결정을 지형도면으로 고시를 하면 이렇게 지도에 표시를 하면은 그때부터 행위 제한이 시작된다. 그래서 얘는 이제 건물 지을 수가 없다. 도로를 짓는 거 외에는 그거를 기다리는 거 외에는 다른 용도로 원칙적으로 건물을 지을 수가 없어. 하지만 물론 우리가 감감법 기본 강의 들어가면 이렇게 냅두면 너무 가혹하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잠깐 동안에 뭐 가설 건축물 있잖아요. 뭐 천막 같은 거 그 정도는 허용해 주는 경우가 있어. 근데 그런 건 예외니까 중요하지 않아. 우리 실무에서는 원칙적으로 건물 지을 수 없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기반 시설 중에서 설치를 하기 위해서 결정된 시설을 우리가 도시군 계획시설이라고 하고 도시군 계획시설 결정의 효력은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부터 발생한다라는 것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밑에 있는 기반시설 이런 것들을 설치하기 위해서 도시군 계획시설로 결정을 하면 된다라는 것이고 자 그럼 우리가 좀 더 들어가서 이제 시행 절차를 봅시다. 자 우리가 도시군 계획시설을 정말로 설치하려면 전체적으로 어떠한 프로세스를 따르게 되냐면 먼저 기초조사 및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을 해요. 그렇게 해서 자 뭐가 필요하지? 조사한 다음에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어떠한 것을 설치해야겠다 이렇게 결정을 하는데 우리는 앞으로 도로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예요. 자 도로를 내야겠다 이렇게 결정을 해요. 그럼 얘는 이제 도시군 계획시설 도로가 되는 거죠. 그런 다음에 이제 지형도면 고시를 합니다. 이렇게 여기다가 이렇게 길을 낼 거야 라고 하는 지형도면 고시를 해요. 그러면 이제 이때부터 행위 제한 걸린다고 했어요. 건물 지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단계별 집행계획은 두 가지로 분류가 돼요. 자 교재 보시면 1단계가 있고 2단계가 있죠. 자 얘는 1단계 밑에는 2단계인데 1단계는요 뭐냐면 3년 이내에 시행할 거예요. 3년 이내에 1단계 집행계획에 포함되었다라고 하면은 3년 이내에 도로가 날 것으로 포함시킨 거야. 그래서 1단계 집행계획에 수립되었다라고 하면 아 이거 3년 내에는 도로가 정말 되네. 정말로 3년 내에는 도로로 공사가 시작되겠네
라고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단계 집행계획에 포함되었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 도로를 개설 공사를 정말로 사업을 시행할 만한 돈이 준비되었다 이 얘기예요. 돈. 여러분 돈만 있으면 그냥 바로 다 하죠. 근데 돈이 없으니까 돈을 모으는 거죠. 그래서 나 이제 돈 모았어. 돈 모았거나 아니면 모아가고 있으니까 3년 내에는 돈 다 모을 수 있을 것 같아 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1단계 집행계획에 포함되었다라고 하면 3년 이내에 만들어질 도시계획 시설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거 하기는 해야 되는데 3년 이내는 못해 라고 하면 2단계 집행계획에 포함되는 거예요. 우리 그래서 2단계 집행계획에 포함되면 3년 후잖아요. 3년 후기 때문에 언제 될지는 기약할 수가 없어. 아시겠죠? 우리 그래서 1단계 집행계획에 포함되었으면 이거 조만간 되겠다. 3년 내에 되겠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데 예상할 수가 있는데 그런데 2단계 집행계획에 포함됐었을 때는 이게 언제 되겠다라고 우리가 확실히 예측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시겠죠? 어쨌거나 3년 내에는 안 되는 건 확실해. 하지만 4년일지 5년일지 10년일지 몰라. 아시겠죠? 우리 그래서 감정평가적으로는 1단계 집행계획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왜? 이거는 3년 내에 집행이 될 거니까. 그래서 이제 집행계획 수립합니다. 우리 그래서 1단계 집행계획에 포함되었다라고 할게요. 그래서 사업이 정말로 진행된다고 치면요. 그럼 이제 그 사업을 누가 시행할래? 라고 하는 사업 시행자 지정을 합니다. 그리고 사업 시행자가 이 사업을 시행할 사업 시행자가 어떻게 하겠다라는 실시 계획을 작성하겠죠. 나 이 사업 이런 계획하에 진행하려 하는데 라고 계획을 작성해서 제출을 하면 그 계획 괜찮다라고 하면서 그대로 해봐, 잘해봐, 열심히 해봐 라고 하면서 그 계획을 허락해줘. 우리 이것을 실시계획의 인가고시라고 해요. 자, 실시계획의 인가고시는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자, 이 전체 프로세스에서 제가 두 가지 절차의 색깔을 표시해놨죠. 지형도면 고시는 이때부터 행위제한 걸린다라고 해서 말씀드렸고 실시계획 인가고시가 감정평가적으로는 이게 제일 중요해. 감정평가와 관련해서는 실시계획의 인가고시가 제일 중요하다. 왜 그러냐? 왜냐하면 실시계획 인가고시는요. 사업인정으로 의제가 돼요. 사업인정이 있은 것으로 본다 이 얘기예요. 선생님 사업인정이 뭔데요? 아직은 공부 안 했죠. 아직은 보상평가 공부 안 했으니까 우리 그래서 사업인정이 뭔지 기본적인 개념만 말씀드릴게요. 사업인정은요. 사인의 토지를 강제로 수용할 수 있다는 것으로 결정하는 거예요. 자, 이거 이렇게 실시하려고 해. 좋네. 그럼 이 계획대로 해봐. 라고 허락을 해줬다라고 하는 것은 너 필요하면 그 토지 그냥 강제로 사. 내가 그거 허락해 줄게 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너 이 계획대로 해. 만약에 이 계획대로 하는데 이 사인이 토지를 안 팔아? 그럼 넌 그냥 강제로 뺏을 수 있어. 강제 수용할 수 있어. 강제 수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 주는 거야. 이것을 수용권이라고 하는데 사업 시행자에게 수용권을 주는 거예요. 수용권을. 그러면 사업 시행자가 개인의 토지를 강제로 보상금을 주고 뺏을 수 있어요. 살 수 있어. 사실은 이거 사는 건데 그냥 강제로 뺏긴다는 의미에서 뺏을 수 있다라고 표현하는 건데 어차피 느낌은 이해하시죠? 그래서 실시계획 인가고시가 있으면 사업 시행자에게 수용권을 부여해줘. 마치 여러분 이런 거죠. 왕이 전쟁터에 나가는 장군한테 자기 칼을 줘. 뭐 어검이라고 하나? 자기 칼을 주면서 만약에 내가 이 칼로 줬으니까 너 혹시 네 말 안 듣는 애가 있으면 너 이 칼로 마음대로 죽여 라는 거잖아요. 그러한 권한을 주는 거예요. 왕의 칼을 준다 이 말은 그냥 너는 마치 네가 나인 것처럼 행동해도 돼 라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야. 수용권을 준다고 하는 것은 너 사업 시행자한테 개인의 토지를 강제로 수용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거고 그리고 이 사업인정 고시가 언제 있었냐? 다른 말로 실시계획 인가고시가 언제 있었냐에 의해서 여러 가지 이 보상평가, 이 토지 땅값을 구하는 보상평가를 할 때 여러 가지 내용이 이것에 의해서 결정돼요. 몇 년도 공시지가를 쓸 거냐? 이런 것들이 사업인정 고시가 언제 있었냐에 의해서 결정되는 겁니다. 공시지가가 매년 공시가 되잖아요. 그래서 자 이게 언제 있었냐에 의해서 몇 년도 공시지가를 쓸 거냐. 그리고 자 우리가 뭐 거래 사례라든가 이 동네 주변에 이 땅값을 구하기 위해서 여기 뭐 거래 사례 막 등등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또는 뭐 감정평가 선례 등등이 있겠죠. 원래는 우리가 이런 것들을 참작해서 그러면 요 땅값이 얼마다 이렇게 평가하거든요. 그런데 실시계획 인가고시, 다른 말로 사업인정 고시일 이후에 발생한 사례는 참작하지 않아요. 아시겠죠? 근데 이러한 자세한 내용들은 뒤에 가서 말씀드릴 거야. 그래서 일단은 요게 중요하다라는 예고.
만 미리 드리고 여기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뒤에 가서 보상평가에서 말씀을 드릴 거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실시계획 인가 고시가 있으면 이제 사업인정이 있는 것이고 사업인정이 있으니까 사인의 토지를 강제로 뺏어서라도 사업을 진행할 수가 있는 거니까 토지의 수용 및 사용 등을 하면서 토지를 뺏고 공사를 진행하고 이제 만약에 도로가 다 만들어지면 이제 준공 검사를 해요. 도로가 잘 만들어졌는지 준공 검사해서 공사 완료 공고하면 걔는 이제 도로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얘는 완전히 도로가 되는 겁니다. 얘는 이제 현황 도로가 되는 거야. 아시겠죠? 현황 도로가. 자, 여기에 대해서는요, 뒤에 가서 그 도로 조건의 판단을 말씀드릴 때 한 번 더 이 얘기 할 건데, 일단은 이렇구나까지 기억하시고, 뒤에 가서 도로 조건의 판단에서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는 도로, 이 만들어지고 있는 상태의 도로를 도로로 볼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해서 뒤에 가서 한 번 더 말씀드릴 겁니다. 잠깐 쉴게요.